전하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성종이 죽은 다음 날부터 연산군은요 이 삼사와 기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예. 자, 바로 아버지 성종의 제사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사 수륙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왕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왕실에서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제사였는데 관례대로 아버지 성종의 수륙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삼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왜? 왜? 아, 사실 성종은 정말 유교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사는 그런 성종에게 이 불교식 죄를 행한다, 이거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삼사도 이 시기에 굉장히 강성이었는데요. 한 번 안건을 내면 보통은 한 달, 많으면 5개월. 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한 11차례 정도 같은 안건을 허락을 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와, 근데 쉽지,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산군이 즉위한 4년 후 결국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신하들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발단이 뭐였느냐,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했다는 거예요.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알 수가 수가 없다. 아우.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파륜적인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유자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네, 모함을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광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불을 돋궜던 인물 유자광. 이 유자광이요, 이 모습 지켜보다가 기회는 왔어 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옵니다. 자, 바로요, 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제문. 의제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하리요.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 이 유자광은요, 이 조의제문, 이 기록을 하나하나 해석까지 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이걸 바치면서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옵소서. 야, 이거 이걸 또 김일손이랑 찾아냈어. 같은 거네요.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찾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한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김일손,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능지처사를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의제문을 작성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설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의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거야.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오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오사화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혼자 쓰는 돈이. 그러니까요. 아.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10회 10조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이 과계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산군 어땠을까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오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 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거듭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고요. 국정은 내팽겨쳐 두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연산군. 정말 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의 폭정은요. 정말 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